지난 시간에 수업을 어디까지 했냐면 어디까지 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했다.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영상이다 보니까 실제 수업보다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은준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을 전부 다 생략한 채로 풀이만 할 거라서 이제 다소 수업 시간이랑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진도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 자, 운문 3번 이미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심상이라고 알려주긴 합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떠오르는 구체적인 모습이나 움직임, 상태 이것들을 이미지 혹은 심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 혹은 청각적 심상 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감각적 표현 혹은 감각적 이미지를 찾으세요 하면 시청, 후, 및, 촉이라고 해서요. 인간의 감각과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 그래서 읽으면서 넘어갈 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할게. 시각적 이미지 볼게요. 일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 보통은 여기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을 거야. 그리고 뭐 밝음과 어두움 이렇게도 기억에 남을 수 있다. 근데 조금 참고해야 되는 게 모양도 마찬가지로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밝고 어둡고 이걸 다 벗어나서 뭐 바람이 이제 방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밭이 요동친다, 뭐 파도가 넘실거린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각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청각적은 너무 쉽죠. 소리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보여주는 그 문제에서 무슨 소리, 뭐 울음소리, 뭐 휘파람 소리 이렇게도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라는 말을 이제 배제한 채로 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휘파람 소리 아니고 뭐 휘파람이라던가 소리라는 말 없이 이런 식으로 보였을 때 이것도 청각적이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각적이라는 건 사실 냄새입니다. 그죠? 냄새 혹은 향기가 될 것이고, 미각적은 맛, 그죠? 무슨 맛, 그죠? 그다음 촉각적 이미지도 가끔 헷갈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감촉이야. 일단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에서 바람이 서늘하다, 뭐 따뜻하다, 아니면 뭐 따갑다, 뭐 뜨겁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촉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시청 후미 촉이 이렇게가 되고요. 일단 공감각적 이미지랑 복합 감각적 이미지 볼 건데요. 공감각적 이미지는 요즘에 공감각적 이미지란 말을 잘 안 하고 뭐에 무슨 화, 뭐 예를 들어서 시각, 뭐 청각과 혹은 뭐 후각의 시각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나왔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두 개로 나뉘는 거야. 다른 보기에서 뭐 1번부터 5번에서 이와 같은 표현법이 사용된 걸 찾으세요라고 하면 뭐 첫 번째 조건은 이 위에처럼 시각의 청각화를 찾거나 두 번째 관점에서는 그냥 공감각적 심상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해. 자, 금빛이고 울음, 이게 소울음소리거든. 그럼 금빛으로 된 울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예요? 울음은 소리죠. 그래서 청각의 금빛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색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시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청각의 시각화를 찾거나 혹은 여기서 말하는 공감각적을 찾아서 풀면 되는 문제다. 자, 그거와 별개로 공감각적 서로 얽힌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나열되고 있는 이미지들도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공감각적이라고 안 하고 복합 감각적이라고 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효과로 따져보면 시적 상황이나 정서를 형상화한다.
그쵸? 형상화. 야,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그냥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 이거는 구체화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시의 대상, 시적 대상의 인상을 선명하게. 그러니까 막 막연한 시어가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그쵸? 비슷해요. 감각적으로 환기시켜라고 하는데, 같은 얘기야. 예를 들어서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농촌에 길이 이렇게 나고 그 길 따라서 저 어디서는 소가 막 울고 있고 그 뒤로는 막 해질녘이야. 그래서 막 해가 지고 있어. 그래서 그 햇빛이 막 이렇게 노을빛이 싹 내리쬐면서 소가 그 사이에서 음매하고 우는 거야. 그러면 그 분위기를 좀 연상하기에 훨씬 수월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미지에 사용된 소재의 속성을 통해 이미지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역동적 이미지라고 해서 동적. 그러니까 뭐예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일 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활기로 이해를 합니다. 자, 반대로 정적 이미지는 뭐예요? 고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은준이가 선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관동별곡이라고 있어요. 관동별곡. 그럼 관동별곡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금강산 이렇게 막 솟은 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산의 경치를 보고 예찬을 하는 거야. 근데 동적인 이미지, 뭔가 얘가 너무 높아. 그래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날아오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묘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동적 이미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무슨 꽃을 거기다가 묶어 놓은 것 같고 무슨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좋은 보석 옥을 깎아 놓은 것 같아. 너무 예뻐. 절경이야 라고 하면 사실상 걔네들은 아름다움은 맞지만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요럴 때에는 우리가 정적 이미지로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는 뭐 부정이다, 긍정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다음 상승 이미지 요거는 보통 긍정으로 씁니다.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라고 해서요. 왜 문제 풀다가 계속 만났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기억하죠? 그래서 그 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처음에는 하강적 이미지를 막 해. 막 절망, 좌절에 빠져서 고개를 숙여. 제 위에 의미 없이 글자를 막 적는다던가 뭐 뒹굴거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시상의 전환이 있고 나는 이제 고개를 들어 뭐 창가를 바라보는 것인데 하면서 고개를 든다. 위쪽을 쳐다본다 라고 해서요. 상승 이미지로 얘네는 보통 좌절, 절망 이런 것도 소비가 많이 되고요. 얘네는 오히려 뭐 희망, 의지의 표현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밑에 얘기했던 긍정적 이미지로 이어질 수가 있고 하강적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100% 절대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작품 읽을 때 맥락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끼고 가고요. 긍정과 부정은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맥락, 내가 여기 얘기한 게 그대로 맥락을 통해서 긍정적인 건지 맥락을 통해서 부정적인 건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다음 생성 이미지 볼까요? 생성 이미지는요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생명력을 좀 표현하고 싶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절로 따지면 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으로 소비가 된다. 그래서 새로 생겨나거나 소망이 이루어지는 느낌. 자, 소멸 이미지 없어지거나 좌절되는 느낌이라고 해서요. 계절로 따지면 겨울, 그렇죠? 뭐 죽음 이런 걸 상징하죠. 자, 원형적 이미지 볼까요? 원형적 이미지는 우리가 원형적 뒤에 나올 테지만 상징이라고도 언급을 하는데요. 얘는요, 인류가 삶을 통해 보편적으로 형성해온 이미지라고 해서요, 사회, 뭐 국가 간의 차이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명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강을 건너다라고 해서 죽음 혹은 물 깨끗하잖아요.
뭐 정화의 이미지 뭐 이렇게도 소비가 되고, 불이라고 하면 얘는 뭐 죽음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상징, 이미지라고 할 때 그 앞에 원형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나라건 관계없이 거진 다 비슷한 의도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안 할 겁니다. 선생님 뒤에까지 설명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왜? 이거 우리 아는 거잖아. 자, 비유법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원관념,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유사한 사물에 빗대어 우리 보조관념이라고 하죠. 알고 있죠? 그래서 직유법은 직접 비유한다고 해서 뭐라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자, 잘 안 쓰는 말인데 뭐뭐 있냐 이런 것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빗대는 거야. 사과 같은 내 얼굴. 이거 다 중학교 때 하고 왔죠. 자, 그럼 은유법은 뭐야? 이 은이요. 한자로 따지면 숨기다, 숨길 은자입니다. 뭐를 숨겨? 요런 것들을 다 숨기는 거야. 이런 애들을. 그래서 그냥 아까는 여기서 사과 같은 내 얼굴. 근데 여기는 내 얼굴은 사과. 이런 식으로 위에서 사용했던 뭐 요런 말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자, 대유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유법 대상의 일부 속성이나 특징을 그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거 할 때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냥 대표되는 것으로 혹은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한다고 선생님 쓰거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애들한테 너희한테 얘들아 밥 먹고 왔니? 근데 밥은 보통 우리가 쌀을 막 쪄가지고 압력밥솥에서 쪄가지고 하는 것들을 밥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치킨을 먹고 와도 피자를 먹고 와도 햄버거를 먹고 와도 밥 먹었다고 하죠. 얘네 밥이 엄연히 엄밀하게 따지자면 얘네는 밥이 아니야. 그런데 밥 먹었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대화 상황에서 요것을 그냥 끼니의 개념으로 어떻게 대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시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모두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한자로 따지면 홍진, 뭐 강호, 뭐 중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접근하자면 뭐 강, 산, 바다 이런 것들로 자연을 대표하는 비유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대유법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이게 선생님들마다 보는 조건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화류법은요 범위가 좀 커.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이면 돼. 근데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인 것처럼인 거거든. 그러니까 무생물, 돌을 뭐 예를 들어서 토끼처럼 하면 화류법이야. 근데 돌을 사람처럼 하면 의인법이거든. 근데 사람도 생물이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화류법 안에 의인법이 있다고 보는 쌤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잘 듣고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변화 들어가서 역설법과 반어법 얘기합시다. 우리 이거 아는 거 많아. 역설법 자주 배웠어. 반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분하세요 뭐 이런 문제를 풀면 막상 풀어보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역설법 표면적으로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 그 속의 진리를 드러내는 현상법이라고 하는데, 자, 표면적으로 모순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야. 문장 자체가 쉽게 말해서
문장이 성립이 안 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매침목도 문제 풀다 봤죠? 님은 갔지만 나는 보내지 않았대. 이런 이매침목에서 요 구절 기억나죠? 그럼 이 구절에서 임은 이미 가버린 사람이야. 근데 나는 보내지 않았대.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문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역설법입니다. 그래서 역설법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의도는 그냥 뭐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의미 강조야. 의미 강조. 그러니까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반어법은 뭐예요? 말이 돼. 얘는 문장이 성립 가능해. 예를 들어서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던가 아니면 진달래꽃 같은 경우 보시면 잊었노라 혹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혹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이 문장 자체는 성립이 너무나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별의 상황이라는 거야. 이별이 뭔데?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편적인 정서로. 사람은요, 꼭 사랑하는 사이,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 친구 간, 형제 간, 뭐 잠깐 만나서 내가 잠깐 친해진 친구들이라고 해도요, 이별하면 서운해. 혹은 너무 슬프거나,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별이라는 상황은 나에게 항상 슬프단 말이야. 그리고 미련이 생기고 그립단 말이지. 그런데 잊었다 라던가 눈물도 안 나 라고 하는 건 이 해당 상황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문장은 성립 가능하지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반어로 보는 거야. 그럼 또 이제 질문하기는 선생님 저는 이별 해봤는데요. 별로 안 슬펐어요. 저 너무 헤어지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전제의 조건이 뭐였어? 보편적인 상황일 때의 감정을 기준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서리법 볼게요. 서리법 의문문의 형식으로.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도 간혹 있어. 약간 말을 믿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막 물어봐. 너 배 안 고파? 이렇게 물어봐. 그럼 그 친구가 배 안 고프겠니? 혹은 겨울이야. 너무 추워. 창문이 열려 있어. 안 춥니? 창문 닫을까? 나 너무 추운데 너 괜찮아? 그럼 넌 내가 지금 괜찮아 보이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 서리적인 표현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는 있을 가능한 사실이잖아. 내가 배고파? 그럼 쟤도 배고프겠지. 내가 추워? 쟤도 춥겠지. 근데 일부러 이제 물어봤을 때 의문문의 형식을 갖췄다? 이것도 사실 의도되는 거죠. 의도된 거죠. 그래서 독자 스스로 판단을 통해 결론에 추운 게 맞구나. 쟤도 춥긴 춥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리적 표현은 의문문으로 끝낸다는 거야. 자, 대구법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란히 되면 너무 편하겠지만 보통은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나란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연달아 나오는 데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응 구조를 이루게 하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는 보통 그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편이에요. 단어를 똑같이 중복해서 쓰는 것보다. 그래서 뭐는 뭐 하고 뭐는 뭐 하네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해도요. 문장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것이 이런 식으로 나란히 배열됐기 때문에 대구로 봅니다. 게다가 문학에서는요. 2번 이상 나오면 우리가 반복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운율이 형성되니? 라고 하면 거진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는 게 좋다. 됐나요? 도치법 볼게요. 자, 도치법. 정상적인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서 표현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 물어보면 알더라. 왜? 영어학원에서 배웠대요. 그래서 앞말과 뒷말의 어순을 바꾸는 거야. 국어는요, 문장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혹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예요. 이게 문장 순서야. 문장 배열 순서야. 그런데 보통 이제 도치법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뭐 목적어랑 서술어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뭐뭐뭐뭐 한다. 이러면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그럼 얘는 목적어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 순서가 도치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수사법이라고도 해요. 표현법이라고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상 이 수사법, 표현법 왜 쓰니? 강조하려고 쓰는 거야. 그냥 구구절절 말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표현상의 특징들 여러 가지를 쓰면서 더 뇌리에 박히게, 기억에 남게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라서 여러분, 은준이는 이거 들으면서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조 마침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더 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볼까요? 사실 우리 다 알죠? 과장법. 자, 근데 우리 항상 큰 실수합니다. 과장은 크게만 하는 게 아니고 작게도, 많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적게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밥을 무슨 코끼리 밥처럼 산더미처럼 받았어 랑 밥을 코딱지만큼 받았어 랑 둘 다 과장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점층법 보세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크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앞으로 우리 학급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나아가서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나아가서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나아가서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어떠니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듯이 이제 점층법 같은 경우는 갈수록 더 크고 강하게 표현이 되는 걸 우리가 점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이렇게 커지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그럼 A, B 이게 눈은 살아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있거든. 눈은 살아있다. 그럼 이 문장을 불리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한 눈은 살아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눈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점점점 확대되는 것도 점층법으로 본다는 정의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비교와 대조를 항상 이렇게 묶어서 보거든요. 보통 그렇지 뭐. 설명도 선생님들이 아마 비교랑 대조를 묶어서 할 건데요. 비교는 있잖아. 비슷한 것들을 견주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다 해서 A랑 B랑 비슷해. 그래서 이렇다. 대조. A랑 B랑 달라. 그래서 어떻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를요 그렇게 칼같이 구분하지는 않고요. 얘네를 설명할 때 보통 그냥 비교 대조라고 세트로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얘네는 얘네는 공통점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얘네는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법이라고 하죠. 뭐 당연히 반복법 너무 쉽죠. 같거나 비슷한 말, 어구, 문장 등을 되풀이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반복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운율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야, 2번 이상 나오면 반복이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7번 말 그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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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뭐뭐하며 뭐뭐하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간단했죠. 용탄법 넘어갈게요. 용탄법은 이 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감탄할 때 탄이에요. 근데 감탄이 뭐 이럴 때도 나오고 저럴 때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감탄사나 감탄의 어미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 느낌표.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구나 뭐뭐로다 이런 것들 그렇죠? 고전 문학에서는 아마 쉐라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사용해서 감탄으로 사용한다는 점 있고요. 자, 앞에서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원형적 상징 보이죠? 설명 같이 할게요. 자, 상징은요, 추상적 관념이나 사물을, 자, 추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 왜? 얘는 형태가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형태가 없는 건 뭐가 있을까? 감정. 뭐, 기분도 그렇죠. 혹은 날씨. 날씨? 이거는 좀 애매하다. 그쵸? 뭐, 시간이라고 할까요? 시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인간이 나눠 놓은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거를 설명할 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구체적인 것으로, 어떤 시간을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게 있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요. 나중에 어른님 오신 날 밤에 굽이고 펴리라 라고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밤은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것들. 베어냈다가 폈다가 무슨 종이 자르듯이 구체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추상적 관념을 구체하고요. 그것은 황진이가 혼자 자신의 작품에만 독창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징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관습적 상징과 원형적 상징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이나 시대에서 오랜 시간 사용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보편화된 건데 슬픔이라는 감정 있잖아. 이런 것들을 눈물, 그렇죠? 그다음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 막 심장, 우리는 이제 하트로 발전했죠. 심장 모양이 하트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평화의 상징, 비둘기. 어쩌다 보니 예시가 다 서구 문명에서 온 거네. 이런 것들이죠. 원형적 상징은 아까 했네요. 물, 불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추상적인 걸 구체적인 걸로 좀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앞에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 학원 애들이랑 했던 게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이미 선생님 다 풀어놔가지고 몇 개 풀어보세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를 선생님이 먼저 주면은 풀어봐야 할 텐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은준이가 하기 좀 많으니까 선생님 이거를 줄게요.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은 거거든. 일부러 숙제를 좀 많이 있는 걸 냈어요. 여기 43번까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있는 걸 냈는데 뭐 먼저 주고 풀린 다음에 같이 보자고 할 테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 요거 같은 거 요거 풀고 그 시간 안에 이제 해설하고 해가지고 요 절반 정도 하고 절반이 아니죠? 절반 좀 넘게 한 18, 19번까지 풀어봐. 아니구나. 21번까지 풀어봐. 이렇게 하고 그 시간 끝나고 해설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수업하고 이 뒤에 거 풀리고 여기 넘어갔던 거거든. 그래서 은준이한테는 시간이 조금
빠르게 전개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 방금 했던 걸 기준으로 이제 표현상의 특징은 뭐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풀었던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여태까지 했던 거를 전부 다 갖고 와서 했던 거라서, 자, 볼게요.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23번 안도현신의 연탄 한 장입니다. 자, 여기 있는 시고요. 화면이 좀 작으려나? 여기 있는 시고요. 얘를 가지고 보는 거야. 자, 감탄사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감탄사라고 하는데 우리 감탄사 뭐 느낌표를 쓰거나, 그쵸? 뭐뭐하구나, 뭐뭐토다 이런 거, 뭐뭐쉐라, 이걸 고전문학에서 쓴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감탄 표현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한인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한 자이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자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의 부리부터 옮겼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바깥 국물 퍼먹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운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장 한 장도 되지 못했네. 여기서도 그렇죠? 끝까지 대충 눈으로만 봐도요, 그렇죠? 지금 영탄법이 쓰여진 곳 없단 말이야. 없죠. 그러면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동일한 종결 어미에서 몰랐네, 거라네, 그렇죠? 저 앞에 못하였네, 몰랐었네, 이런 것들, 그렇죠? 사용하고 있다는 점. 도치 방식이라고 하는데 몰랐었네, 나는 몰랐다, 그렇죠? 주어 서술어로 봐야 되는 건데, 도치막도 주제의식,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 정도. 일단 뭐뭐 했네, 운율 형성이고요. 음성 상징어로 활용해서 생생하게 라고 하는데, 음성 상징어가 이때 뭐가 있을까? 여기 있네. 부릉부릉. 그쵸? 요런 것 때문에 답이 아니었고요. 일부 시행을 명사형으로 마무리했다. 자, 명사형 볼까요? 근데 명사형 금방 보여. 여기는 일부,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고 했잖아. 그쵸? 이것도 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요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 봤죠? 독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별표 친 거는 지금 안 할 거고, 얘도 봅시다. 방금 한 건데, 자, 다음 중 보기에 19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요 시에서 찾으라는 거거든. 저 캄캄한 대낮 관역이 달려온다. 두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관역이 달려온다가 아니고 그러면 캄캄한 대낮이 맞겠다. 그렇죠?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후라는 심사위원이. 아까 설명한 거다. 이문 같지만 아직 난 임명되지 않습니다. 그럼 공통적인 건 뭐예요? 당연히 찾았겠죠? 뭡니까? 역설법이다. 그쵸? 워낙, 그쵸? 이런 거야 금방금방 하지. 모르는 게 없지. 그쵸? 요것도 같이 볼까요? 자, 요걸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생각보다 보기가 많네. 여기까지 있네. 그쵸? 자, 여기까지 있네. 가부터 달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가보시면요. 넓은 뻘 동쪽 끝
끝으로 예디하게 지출되는 실개천이 뒤로 나가고. 근데 있잖아. 이거는 시를 먼저 읽고 문제를 풀어 이렇게 하면 있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거든요. 그래서 키포인트만 갖고 갑시다. 과장법을 사용하는지 가만 먼저 볼 거니까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는지 서리법이 있는지 이렇게 접근하자. 자, 과장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시에서는 과장법이 없는 시거든요.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오히려 의인법은 있어. 지줄된다. 누가? 실개천이. 그러니까 뜨들뜨들 거린다는 거야. 그렇죠? 의인법은 있습니다. 이칠리아 서리법 확인했고요. 지라르에 제가 시가 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이게 A. 말 달리는 것처럼 혹은 말을 탄 소리인지 그러니까 소리가 말 탄 것처럼 이라는 건지 아니면 말 달리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건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리법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이스의 한초로 휘적시던 곳. 지금 과장법 없죠? 여기 또 서리법은 있고 자 일단 과장법이 없기 때문에 얘를 지워볼게. 그러면 이것도 선지 파악이 너무 쉬워져. 왜? 3개나 지워지거든. 이 안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 니은 무조건 맞다는 얘기고요. 그쵸? 자 니은 뭐였는데 아 나에서 대구법을 사용해서 리듬감을 확보한대. 근데 맞을 수밖에 없어. 왜? 여기 앞말만 틀리지? 똑같죠? 대구 이러시고 있다. 3분 행간걸침을 행간걸침이요. 우리 사실 행간걸침 안 배웠어. 그런데 행간걸침 말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다시였군요. 해는 출렁거리는 빛으로 내려오며 얘가 원래 여기 써야 되잖아. 모든 초록꽃들의 왕관이 되어 자연스러운 문장 배열은 얘가 여기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기쁨이며 넘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자연스럽게 안 써 있고 이런 식으로 다음 행으로 넘어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시에서 행간 걸침을 썼느냐? 네, 썼습니다. 자, 그래서 행간 걸침을 활용해. 그러면 우리가 문장이 왜 이렇게 생겼지? 단조롭지 않다. 지겹지 않다. 특이하다. 이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에서는 행간 걸침을 활용했고 그 다음 리을. 가에서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한대요. 자,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한다. 여기서 사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반복하고 있었지. 그 다음에 얘네는 단어를 반복한대. 근데 단어는 있잖아. 선생님이 2번 이상 나오면 반복이라 보자고 했죠. 엄청 나와요. 그쵸? 이런 식으로 또 뒤에 뭐라고 하냐면 초록, 초록, 초록. 그쵸? 이런 식으로 아니면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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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나오죠. 단어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디귿이 없기 때문에 답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고 또 뭘 풀어볼까요? 이런 것들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남시해주동 박시봉방이랑 이옥설이네. 이옥설 우리 근래에 했죠. 충분히 할 수가 있네. 자, 시 안 보고 그냥 냅다 들어가 볼게. 가는 올바른 거. 가는 나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대. 자, 공감각적 심상이 근데 여기에 있었냐고. 없었잖아. 그쵸? 공감각적 심상. 다음
나는 가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이욕설 말하는데 이욕설은 남시해주던 박시몽만과 달리 서익표현의 주제 강조할 때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오죠.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가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나는 가와 달리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가 일상적 소재를 사용한 건 맞아. 수필이고 집을 수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 팩트입니다. 근데 가와 달리 쟤만 혼자 일상적이야? 아니잖아. 여기 일상적 소재 얼마나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일상적인 향토적인 소재 그죠? 뒤로 넘어가가지고 갈매나무 여기서 뭐 별다르게 특별하게 임팩트 있는 소재 없습니다. 맞죠? 이것도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갔어요? 달리라는 말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쵸? 자, 그 다음 가와 나는 모두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 태도? 객관적 태도라는 건 약간 제3자처럼 한 발 물러나서 보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왜? 수필 너무 주관적이야.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도 아니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었니?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너무나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이 될 수 없다. 자, 가와 나는 모두 서로에게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네. 집수리할 때 한 칸, 두 칸. 그쵸? 다음 이옥 어머머. 그 다음에 남신이 주요동 할 때 서로 대비되는 소재. 뭐 근데 여기서는 사실 대비되는 소재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싸랑눈 문창을 두드릴 때쯤이면 나는 갈매나무를 통해서 의지를 다시 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기 때문이지 답은 2번이다. 넘어가 볼게요. 표현상의 특징 문제 사실 여기가 많아요.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답지가 달려있긴 한데 근데 어차피 문제는 따로 풀 거니까요. 그거 개의치 않고 봅시다. 자, 두 줄밖에 없어 앞에. 그러니까 보세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자, 요것만 짚고 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왔다 갔다 하기 싫으니까. 뭐 설의 눈이 도전을 해? 의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문제 볼까요? 공통점이네. 공통점. 자, 음성상징어를 반복해서 음성상징어 있어. 뭐 싸가락 두 번 나오면 반복 맞는데 남부분 두 번 나오면 반복 맞는데 근데 누가 얘가 한 번밖에 안 나와. 털썩. 그래서 여기는 불가능. 음성상징어 써요. 반복 안 해요. 그쵸? 운용성 안 합니다. 자, 은유법을 사용하여 원간요 및 사랑을 암시하고 있다. 자, 은유법 맞아요. 요 앞에 그 눈이 꽃을 한번 피우려고 노력한다고 하잖아. 꽃이 사랑이야. 어떤 사랑이면 첫사랑. 그래서 이 노력을 해. 바람 한 사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해. 그쵸? 그러고 나서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그러면 이건 뭐예요? 황홀 역시 아이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은유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서 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대요.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그러면서 사랑은 배가 들어와 밧줄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A는
B 똑같이 은유를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할 긴장된 분위기. 얘들아, 현재형 시제 사용하잖아. 닫는다. 어디 갔죠? 여기는 현재형 시제가 배를 맨다.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요 앞에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에서도 현재형 시제는 있습니다만 뭐를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얘를 사용해서 뒷말 긴장된 분위기를 만드냐는 거야. 근데 현재형 시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현장감이야. 현장감. 실감나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거든요. 긴장된 분위기, 뭔가 긴박하고 뭔가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체 의지적인 태도, 이거 앞에서 하지 않았으랴? 서리법. 근데 짚고 왔지만 여러분, 우리 뭐예요? 공통점을 찾는 거잖아. 그렇죠? 얘는 뭐만 앞에서 배운 어머머머머머 앞에서 배운 가, 그쵸? 가만 가능합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 거로 이게 해당이 됩니다. 넘어가서 이론을 이어서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틀에 걸쳐서 했던 수업이긴 한데 이게 선생님이 빠르게 문제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연관된 문제만 짚어주다 보니까 이제 은준이 숙제가 좀 늘어난다는 점. 원래 이게 수업 시간에 풀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은준이가 풀어내질 않았으니 일단 풀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채점이나 피드백은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진도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받은 문제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자, 넘어가시면 객관적 상관물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소재와 관련된 개념은 하면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은 뭐예요?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낼 때, 직접이라고 하면 틀렸대. 활용하는 사물, 대리물, 아니면 자극물, 감정이입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보는데요. 말 그대로 화자의 정서를 좀 투영한 그런 개념을 쓸 때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매개물이라는 말도 있죠. 얘는 작가가 표현하는 사상의 정서를 다른 사람들 얘도 간접적이에요. 연결해준다 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얘도 매개물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 볼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상징어. 방금 우리 문제 풀다가 만나고 왔어. 왜? 우리 이미 아니까. 그죠? 그래서 모양이나 동작을 흉내내는 것은 의태어, 그리고 소리를 흉내내는 것은 의성어라고 합니다만 요즘에는 그냥 음성 상징어다 굳이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전 사설 시조 중에 그 이미오마 학원을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시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미오마 학원을 그러면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이수로 가액하고 저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내가 평생 기다리던 사랑하는 이미 온 것 같아서 내가 거기에다가 급하게 달려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와중에 내가 막 우당탕탕 뭐 하면서 어떤 식으로 뛰어가는지 묘사할 때 음성 상징어를 써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다급한가를 나타낼 때 이걸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색채와 시각적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 색깔을 나타내는 시어라고도 하지만 강렬한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이야. 근데 어떤 꽃이냐? 그래서 붉은 꽃 이런 뭔가 정열의 상징인 것 같고 노란 꽃
이러면 순수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이미지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성질이 달라진다. 자, 시적 고용 볼까요? 풍부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문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가을, 갈, 겨울, 결 이렇게 하거나 혹은 색채어를 할 때 노란, 파란 이런 식으로 빈배할 때 비인배 이런 식으로 느려서 그렇죠? 하는 표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관습적 표현 예로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서 워낙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 굳어진 표현이라고 해서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길을 잃다. 물리적으로 정말로 그런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일 수도 있지만 길을 잃다가 진로, 미래, 앞날, 희망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낄 때 길을 잃다라고 한던가 아니면 날개를 접다 라고 할 때 보통 좌절되거나 포기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려고 쓰는 말은 아니었지만 너무 많이 쓰다 보니 길을 잃다. 앞이 안 보여요 할 때 진짜 눈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미래가 불안정해요. 이런 얘기할 때 쓰는 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습적 표현 혹은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요거는 근데 있잖아. 시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산문을 할 때 더 많이 드러나거든. 거리감이라고 하는데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거리. 그래서 가깝다면 친밀감, 멀다면 친밀감을 적게 느낀다라고 해요. 소설도 똑같습니다. 화자가 아니라 서술자가 그 대상,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독자로 하여금 덩달아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먼 어색함,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다. 어떤 시든 똑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 선생님 생각나는 거는 사평역의 사라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이제는 관찰하는 대상이 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연민, 안쓰러워하는 감정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그 심리적 거리감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덩달아서 역 안에서 대합실이죠.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덩달아게 느끼게 돼. 이런 것들이 대상과의 거리감을 조성하죠.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데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는 힘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텐션이라고도 합니다만 특정 요소나 표현을 통해 주의 있게 읽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 집중을 할 수 있게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동감 어떻게 해? 의성어, 의태어, 동적 이미지, 그쵸? 그리고 현재형 으로 쓸 때 우리가 생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적 여운이 드러난다 그러면 뭔가 내 마음을 울리는 것들인데요. 일부러 여운을 남게 하려는 표현 방식 중에선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쓰는 것들은 여운이 형성된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넘어가서요. 표현 기술관의 개념은요. 압축. 우리는 압축이라는 말보다 사실 함축하고 있다. 혹은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압축하고 있다. 자, 환기도 마찬가지예요. 환기도 선생님 맨날 뭐라 그래?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다음 투영,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정서나 감정을 시냇물에 투영해. 그래서 그 시조 중에 왕방연이라는 사람이 쓴 천만리 머나먼 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천만리 머나먼 길 고운님 이별하고 냇가에 앉았는데 저 물도 그
까도 내 안과 같아서 내 안, 마음이에요.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며 밤길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슬프니까 저 냇물도 이쪽이 아니군요. 냇물도 슬픈가 봐 라고 하면서 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병치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그 대상의 인식에 선명하게 드러나 나란히 두거나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말하자면요, 이렇게 생긴 거야. 병치됐다라는 건 이꼴 나란하다, 나란히 배치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에피소드식으로 전개하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그 향수라는 시에서, 그렇죠? 그곳이 차마 꿈엔드 이칠리아 하면 이 5개의 연이 전부 다 각자의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통자! 우리 이거 어떻게 뭐라고 배우냐? 비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욕먹어야 되는 대상한테 많이 씁니다. 부조리한 것, 부당한 거니, 비논리 등을 놀리듯이. 욕하려고, 비판하려고 하는 행동 표현 방식입니다. 낯설게 하기는 요거는 사실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장치적인 효과야. 항상 익숙하게 보던 것들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낯선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래서 이것도 좀 그래. 선생님 저 이거 별로 낯설게 안 느껴지는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애들 1년에 몇 명씩 나와. 해마다 있어. 근데 우리는 사실상 교과서 내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A를 봤을 때 낯설게 하기다? 그러면 그냥 왜 낯설게 하기일까? 역으로 추적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할 수는 없다. 항상 경계해야 되는 태도. 언어 유희 뭡니까?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왜 하는데요? 재치 있는 표현이죠. 그쵸? 재미를 조금 가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이입 우리 아까 앞에서 했어요. 그쵸? 어떠한 그 느낌을 불어넣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 그쵸?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 감정이입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아까 하고 왔네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했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했던 겁니다. 감각의 전이는 언제 했습니까? 공감각적 심상 할 때 했던 거다. 그쵸? 어려운 게 지금 없다. 뒤에 넘어가시면 요 전개 방식인데요. 자, 전개 방식도 같이 볼까요? 순행적 전개 방식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시상 전개 방식부터 짚고 갈까?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나 화제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지만 시는요, 순행적 전개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가고요. 하루로 따지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가을부터 시작하면 틀려요? 그렇지는 않아.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면 괜찮아. 혹은 겨울 다음에 봄이 오면 그것도 순행적 방식이에요. 그런데 역주행을 하는 거야. 겨울, 가을, 여름, 봄 이렇게 역주행을 하면 그것은 역순행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겨울 다음에 봄이 와? 이거는 한 바퀴 그냥 순환한 거라서 이거는 역수행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써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의 흐름 뒤에 다시 봄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순환으로 봅니다. 일방적이야. 그럼 역수행적은 뭐예요? 방금 선생님이 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 혹은 새벽에서 밤에서 낮으로 돌아가는 거. 겨울에서 가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대비, 요거는 시에서 많이 보이는 편이긴 하네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뭐가 다른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뭐 옛날에 부정이었는데 지금 긍정이거나 옛날에 긍정이었는데 지금 너무 절망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극명한 대비를 주는데, 이렇게 대비가 드러나는 시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종종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 환경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파괴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파괴됐대. 그러면 가운데 이제 시상 전환, 뭐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그래서 그러므로 뭐 이런 것들 집어넣은 다음에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자, 공간의 이동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봅시다. 공간의 이동, 내가 돌아다니거나 할 때 공간의 이동이야. 내가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그 아까 선생님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관동별곡이라던가 관서별곡, 이 화자가 직접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내가 직접 갑니다. 근데 시선의 이동은 뭐예요? 중요합니다. 이동 안 해. 눈알만 막 움직이는 거야. 눈알만. 내가 저 100m 밖에 있는, 뭐 300m 밖에 있는 산을 한번 들여다봤다가 우리 집 마당을 봤다가 눈만 우리 집 마당 내 발끝을 보다가 저 500m 밖에 있는 산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경과 근경의 구조거나 아니면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뭐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혹은 저 바깥 마을에서 내부라고 하는데 내부는 보통 내면을 뜻해. 내면이 뭐냐면 심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대조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게 대표적으로 안과 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담을 기준으로 안과 바깥 길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안에는 어떤 존재, 밖에는 어떤 존재라고 하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수미상관 같이 보겠습니다. 수미상관 머리 숫자의 꼬리 밑자가 서로 상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첫 연이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1년과 무조건 마지막 연이어야 돼. 뭐 애매하게 2년과 6년, 3년과 6년 이러면 보편적으로는 수미상관으로 안 봅니다. 알겠죠? 완전 동일해도 되지만 유사하게 변주 이꼴 변형이거든. 변형되어도 가능합니다. 자, 게다가 수미상관도 뭐로 본다? 반복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운율 형성으로 보고요. 그다음 수미상관이 맨 위에랑 맨 밑에가 형태적으로 동일해서 우리가 안정적이다 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운율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똑같다 보니까 통일성도 좀 느껴진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요. 알고 계시고요. 자, 기승전결을 지금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기승전결은 현대에서도 할 수 있지만요. 거의 한시에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의 형식을 띈다? 그러면 기승전결로 시가 전개됐니? 라고 묻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선경, 먼저 경치, 후에 정서. 정서는 뭔데? 심리예요. 그래서 먼저 바깥 세상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떤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정서를 말하고 나중에 경치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 유리왕이 쓴 황조가라는 고대가요가 있어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그러면 꾀꼬리가 사이가 좋아. 근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갔고, 외롭다 나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새들을 보면서 먼저 경치를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외롭냐 내 내면 심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선경, 후정의 대표적인 고대가요 한 조가가 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요. 점층점. 우리 아까 사실 점층하고 왔어요. 그쵸? 점점점점점점점점 범위가 확장되고 커지는 것들. 그쵸? 자, 대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말 그대로 차이점을 드러내는 건데 어떤 대조들이 있나 빠르게 볼까요? 삶과 죽음, 밝음과 어둠, 강함, 약함, 순수, 폭력, 계절적 배경의 대조. 아까 말했던 뭐 봄, 겨울,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자연과 인간의 대조인데 자연은 긍정이고 보통 인간은 부정으로 씁니다. 이거 긍정, 부정으로 나눠서 표시해 볼까요? 네, 삶과 죽음, 밝음과 어두움. 강함과 약함은 조금 달라. 이 강함과 약함은 나 혼자만의 얘기라면 좀 달라서 얘는 맥락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순수함과 폭력. 그 다음에 보통 봄, 겨울이라고 하잖아. 그럼 봄, 겨울. 자연과 인간, 따뜻함과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서 이제 전달하기 위해 소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색채 대비 있잖아. 색깔 하나만 나오면 대비 아닙니다. 색깔 2개 이상 나와야 된다. 자,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 대칭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수미상관과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가면 좋습니다. 특정 부분 유사한 문장 구조 등을 바탕으로 대응 및 대칭이 된다. 대응 및 대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꾸 선생님 좀 헷갈려 하는데 그냥 쌍을 이룬다, 짝을 이룬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A라는 문장이 혼자 띨렁 있는 게 아니고 B라는 문장과 뭔가 나란히 짝꿍인 것 같다. 대칭 구조입니다. 자, 다음 어조 변화라고 해서 우리 이거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그 시에서도 봤어요. 어땠어? 체념적이고 절망적이야. 나 너무 힘들어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해. 근데 그러나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긍정으로 바뀌는 거 봤었죠. 자,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는 긍정적이다가 자조적. 나를 막 비웃고 난 안 될 놈이야. 난 망했어.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상의 전환 방식 요 남시주동 박시봉방의 기준으로 따지면 뭐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아까 쌤이 말했던 그러나 그런데 같은 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시상 전환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사적 구조, 야 있잖아. 서사적 구조는 대체로 우리가 산문, 그러니까 소설, 수필, 극, 시나리오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인물, 사건, 배경을 후성으로 소설가, 제소설가의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시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간결한 시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느낌이, 그러니까 갈래로 따지면 가사라고 불리는 고전문학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서사적인 느낌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가사를 안 배웠어요. 그래서 아직 할 때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군. 나중에 기억만 한번 해주면 문제 풀거나 이해할 때 도움이 되죠. 배터리가 없다는데 거의 다 했죠. 자, 화자의 의도에 따라 시상 전개 방식 볼까요?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이다 해서 우리가 청자가 있냐 없냐라는 문제를 풀 때 얘만 있으면 아주 그냥 만사형통이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그러면 이제 특정 청자가 있느냐 아니면 정해지지 않은 청자가 있느냐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면 청자가 듣는다 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특정되었는가 2. 그냥 아무한테나 말하는 건가 이 정도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어?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무야, 달아, 뭐 백구야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강아지 아니고 새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새. 그래서 자연물에게 이제 말을 건네는 형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자와 시안에서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시가 뭐냐면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할머니와 나의 대화를 그 큰 따옴표 없이 그냥 집어넣어요. 그래서 대화를 집어넣는데요. 이런 거는 생동감이 일단 1순위예요. 대화를 마치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는 글자로 보긴 하지만요.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대화를 넣었다. 생동감. 그쵸? 요약적 진술은 있지. 보통 요런 얘기는 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요 얘기는 이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압축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요약적 진술, 말 그대로라는 거. 자기 고백적이라고 하는데 보통 자기 고백은 이꼴 성찰과 반성 이런 키워드를 달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지. 난 이랬으면 안 되는데 막 속을 털어놓는 그런 말하기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선생님이 빠르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1대1로 은준이 반응을 보면서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만 정리를 빠르게 해줬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가 나갈 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숙제를 다음 주는 아니네요. 이 영상을 보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이거 원래 수업 시간에 병행해서 했는데 그냥 숙제로 풀어오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그날 채점하는 걸로 하고, 토요일에 해와야 될 숙제가 뭐냐? 독서, 그리고 요거 문학. 선생님 아마 예사라고 해줬을 거예요. 이거 2개 해오시면 됩니다. 독서 저번에도 안 했죠. 그래가지고 독서 채점할 때마다 계속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독서 꼭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까지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